아, 책값이 좀 부담되네. 당분간은 그냥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봐야겠다. 이런 생각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럼요.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고 또 고마운 사회적 인프라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익숙함 뒤에 숨어있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이 동네 도서관이 특히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도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이런 비교를 넘어서요. 그렇죠. 책을 사랑하는 당신의 독서 생활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네 도서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깝고 무료라는 거.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게 책을 정말 많이 읽는 다독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몇 가지 함정이 있다고 자료들은 지적하더군요. 함정이요? 어떤 거죠? 그걸 마찰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돈은 아닌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갉아먹는 그런 비용이요. 아, 보이지 않는 비용. 네, 첫 번째가 바로 대출 조건의 한계입니다. 보통 한 번에 5억 원, 기간은 2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고 싶어서 관련 책을 한 4~6권 쌓아놓고 비교하면서 읽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조건이 굉장히 빠듯한 거죠. 아, 그거 정말 공감되네요. 5권 제한도 아쉬운데 2주라는 시간 압박이 생각보다 엄청 커요. 좀 더 곱씹고 싶은데 반납일 다가오면 마음만 급해지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반납이하는 행위 자체, 이것도 또 하나의 마찰 비용이에요. 빌릴 때는 설레는데 반납은 그냥 의무감이잖아요. 맞아요. 숙제하는 기분이죠. 네, 바쁜데 일부러 도서관까지 가야 하고 깜빡하면 연체되고 많은 분들이 이 반납의 번거로움 때문에 대출 자체를 망설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진짜 읽고 싶은 책이 거기 없는 경우. 아, 그거죠. 네. 인기 신간은 뭐 예약대기가 수십 명이고 조금만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아예 책이 없고요. 정확합니다. 읽고 싶을 때 바로 읽지 못하는 기회비용. 독서라는 게 그 지적 호기심이 딱 불타오를 때 읽어야 하는데 몇 달 기다리다 보면 그새 관심이 식어버리잖아요. 맞아요. 흐름이 뚝 끊기죠. 결국 이런저런 마찰 비용이 쌓이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 답답해. 그냥 내가 사고 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국 동네 도서관의 그 불편함이 우리를 책 소유의 길로 이끌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을 사기 시작합니다. 한 권, 두 권 책장에 쌓일 때 그 뿌듯함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소유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 청구서가 따라붙는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 못 하시죠? 책을 소유하는 비용은 그냥 책값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큰 게 바로 공간 비용입니다. 공간 비용이요? 그냥 벽 한쪽에 책장 두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인가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평당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장이 차지하는 그 0.5평 남짓한 공간의 가치가 사실은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와, 우리는 그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월세를 평생 내고 있는 셈이죠. 책을 위한 월세라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거기에 뭐 먼지 쌓이고 습기 관리해야 하고 또 결정적으로 이사할 때 아, 이사할 때 책은 정말 왼수죠. 이삿짐 센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품목 중 하나가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게 때문에 추가 비용이 붙기도 하고요. 결국 책을 사랑해서 샀는데 어느 순간 그 소유물이 내 시간과 공간, 돈을 잡아먹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동네 도서관은 이용할 때마다 마찰 비용이 들고 책을 소유하는 건 계속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네요. 이거 뭐 진퇴양난인데요. 네,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제3의 길로 온라인 공유 도서관이라는 모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국민도서관 책꽂이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고요. 온라인 도서관. 그럼 전자책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실물 종이책을 다루는 서비스예요. 가장 큰 특징은 뭐랄까, 압도적인 편의성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편의성이요? 네, 책을 빌리고 반납하기 위해 내가 단 한 걸음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택배로 집 앞에서 다 해결됩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그럼 아까 말했던 대출 권수나 기간 같은 한계는요? 바로 그 부분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서비스는 한 번에 최대 15건을 무려 60일 동안 빌릴 수 있어요. 잠깐만, 15권에 60일이요? 네, 심지어 30일 연장도 가능하고요. 동대 도서관의 5권 2주 규칙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죠. 이건 단순히 양의 차이가 아니라 독서의 질을 바꾸는 차이입니다. 그러겠네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레퍼런스 도서를 막 쌓아놓고 몇 달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진짜 놀라운 데이터가 있던데요. 장서량이요. 보유 장서가 약 20만 권이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한 곳당 평균 장서가 약 6만 9천 권입니다. 네. 그럼 거의 3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의 민간 서비스가 서울시 도서관 평균보다 3배나 많은 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책들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이 공유도서관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 20만 권은 한 회사가 전부 구매한 책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전국에 있는 책을 사랑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책을 이곳에 맡기고 그 책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공유 서재인 셈입니다. 와, 개인들의 서재를 네트워크로 연결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스트셀러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분야의 희귀한 책이나 절판본, 심지어 만화책 전집까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취향이 모여서 엄청난 깊이와 넓이를 갖게 된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그래도 동네 도서관은 공짜잖아요. 이 서비스는 결국 왕복 택배비가 드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용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네 도서관이 정말 공짜일까요? 우리가 도서관 오가는 데 쓰는 시간, 교통비, 원하는 책이 없어서 결국 사게 되는 비용. 그 모든 간접 비용을 합치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직접 비용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간접 비용을 우리가 계속 내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이 온라인 공유 도서관은 왕복 택배비라는 명확한 직접 비용이 있죠. 하지만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앞서 말한 모든 종류의 간접 비용, 즉 시간과 에너지, 기회 비용을 완벽하게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책을 한두 권 읽는 사람보다 5권, 10권 이상 읽는 다독가일수록 오히려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공유 모델에는 정말 재밌는 특징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내 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요. 네, 이 부분이 이 서비스를 단순한 대여 서비스를 넘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핵심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가진 책을 여기에 맡기면 그 책은 더 이상 내 책장에서 잠자는 자산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생산 자산이 되는 겁니다. 다른 회원이 내 책을 빌려갈 때마다 책 정가의 일정 비율이 저에게 크레딧으로 쌓이는 거죠. 아, 정말요? 그럼 최신간처럼 인기 있는 책은 더 유리하겠네요. 물론입니다. 수요가 많은 책일수록 적립률이 높아서 어떤 등급은 대출 한 번에 정가의 5%가 쌓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크레딧은 현금으로 출금도 가능하고요. 와, 이건 그냥 책을 빌려보는 걸 넘어서 내 지식 자산을 유농화하는 어떤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경험이네요. 그렇죠. 소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공유 모델이 성공하려면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죠. 아, 맞아요. 내 소중한 책 맡겼는데 누가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바로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선히 차기적인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대출 도서는 나갈 때마다 그 상태를 동영상으로 다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겨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그래서 반납된 책에 심각한 훼손이 발견되면 빌려간 사람이 동일한 새 책으로 변상해야 하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관리 덕분에 서로 믿고 책을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2011년부터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신뢰를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을 정말 사랑하고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모든 책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책들은 잠시 빌려서 경험하고 정말 내 인생을 바꾼 몇 권만 곁에 두는 방식이 훨씬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공간과 시간, 관리 비용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더 많은 책을 경험하는 데 쓰는 것. 그렇죠. 이것이 책과 더 오래, 더 깊이 관계 맺기 위한 아주 현대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혹시 당신의 책장에 잠들어 있는 그 책들은 먼지 쌓인 소유물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의 흐름인가요? 오늘 밤 당신의 책장을 바라보며 책을 소유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